어쩌면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는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일이 평범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어느 한순간의 일로 인해 깊은 수령에 빠졌던 저는 다시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네요. 이렇게 글로 적으려고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생긴 이 일이 있을 법하다고 생각됐는데 막상 글을 적으며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니 하나하나 어려운 확률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낮은 확률의 우연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을 만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찾게 된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신입생 시절부터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경훈이와는 무려 10년이나 넘게 사귀고 있었어요. 풋풋하던 시절부터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직장인이 돼서까지 힘든 날, 좋은 날 다 같이 보내며 사귄 사이였죠. 10년이나 사귀었던 만큼 양가 부모님들께도 일찍이 인사를 드리고 벌써부터 가족처럼 교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 중 하나였죠.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을 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께도 긴장 하나 없이 편안하게 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10년간의 연애에 대한 결실을 맺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던 도중 제 뱃속에 소중한 생명까지 생기게 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길었던 연애 기간만큼 저와 남자친구 두 사람을 오랫동안 보아오셨던 부모님들께서도 각각 사위와 며느리가 될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했어요. 특히 부유한 형편이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에게 비싼 결혼 선물을 해주셨죠. 외제 차량과 함께 비싼 시계, 옷 등을 선물로 먼저 해주셨습니다. 결혼 선물의 의미도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저에게 잘해준 고마움과 동시에 앞으로 결혼 생활을 잘 부탁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선물이었죠. 그렇게 결혼식 날만 기다리며 모든 준비를 끝냈던 우리는 각자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며 결혼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좀처럼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을 집중하지 못했어요. 회사 일 때문인가 생각해서 배려도 해줬고 다른 힘든 일이 아닌지 걱정되어 물어도 봤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무 일 없다면서도 계속 무슨 일인가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무엇을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10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아온 사이였기에 더 이상 숨길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보통 제가 궁금해하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보여주는 남자친구였는데 이번만큼은 기를 쓰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바꾸지 않던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바꾸면서 꽁꽁 숨기려고 했죠. 뭐야? 너 휴대폰 비밀번호 바꿨어? 나 모르게 여자라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10년 동안 똑같이 쓰던 휴대폰 비밀번호를 왜 바꿔? 아니야. 계속 한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요즘에 해킹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뭐 휴대폰 말고도 원래 쓰던 비밀번호 하나씩 바꾸고 있어. 그래? 그럼 지금 휴대폰 비밀번호는 뭔데? 알려줘봐. 개인 사생활인데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면 안 되지. 이거 봐, 진짜 수상해. 너 진짜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이면 10년 동안 너한테 안 걸렸겠냐? 이제 평생 같이 붙어있을 텐데 그 정도 사생활은 지켜줘야지. 지금까지는 서로 집에 가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모든 걸 공유한 거였고 휴대폰 비밀번호 정도야 부부끼리 공유를 하지 않는 게 마음 상할 일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까지 모든 걸 공유하던 남자친구가 결혼과 동시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생긴다고 하니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자가 있다고 남자친구를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농담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도 않았고 남자친구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찍이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남편들이 답답한 행동을 하거나 화나는 행동을 하면 대화하던 방에서 남편들 흉을 보기도 했으니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었죠. 이것 또한 부부가 되는 과정이다 싶어 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무심코 넘기려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휴대폰을 쥐고 놓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인가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직접 알아내는 수밖에 없었죠. 며칠 동안 남자친구 행동에 관심이 없는 척하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훔쳐보게 됐고 몇 가지 숫자들을 추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의 휴대폰만 몰래 가져가 확인을 해보면 됐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저는 남자친구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게 됐고 몇 차례 시도 끝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대화들을 확인해보며 무슨 문제인지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휴대폰을 열자마자 남자친구가 꽁꽁 숨겨왔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오던 여자 문제였어요. 남자친구는 연락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연락해오는 메시지를 삭제했는지 이전 대화들까지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남아있는 대화 내용으로 유추를 해봤을 때는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고 남자친구가 협박을 당한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죠. 남자친구의 군생활 시절을 제외하고 떨어진 적도 없었고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스토킹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한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게 맞다면 마음 여린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여자에게 말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친구인 척 연락을 하여 여자와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찾아간 카페에서 여자의 번호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저를 먼저 알아보며 손을 들어왔어요. 설마 제가 만나기로 한 여자가 그 여자일까 싶었죠. 그런데 여자는 제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 만나기로 한 남자친구가 아님에도 저를 보며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히 자기 할 말을 다하며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경훈씨 여자친구분이시죠?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에요. 저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릴까 했는데 연락 주셔서 수고를 덜었어요. 혹시 제가 연락하고 안 나오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저에 대해 알고 계시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사실 저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남자친구가 그쪽에게서 연락 오는 걸 숨겨서 어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다 알게 됐거든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쪽이 저와 결혼할 남자친구에게 협박성의 연락을 했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 외의 것들 제가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제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건지.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시건방진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여자에게 처음부터 예의 차리며 자세를 낮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한 어조로 말을 했죠. 그런데 여자는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협박이요? 경훈씨가 직접 그렇게 말해요? 협박은 그쪽이 마음대로 판단한 거겠죠. 저는 경훈씨에게 빨리 결정 내리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저와 그쪽 두 사람 중에 결혼할 사람을.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경훈씨와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 몰라? 나랑 경훈씨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결혼 날짜도 다 잡아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청첩장까지 돌린 마당에 두 사람 중에 선택을 하라니? 혼자서 착각을 해도 정도가 있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쪽이 경훈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 경훈 씨와 최근까지 만남 가졌던 사람이에요. 못 믿겠으면 여기 제 휴대폰 속의 사진들 보고 판단해 보시던가요. 여자는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휴대폰 속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의 말처럼 남자친구의 모습이 여자와 함께 찍혀져 있었죠. 그 사진들 중에는 알몸으로 여자와 함께 자고 있는 남자친구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순간 여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여자를 남자친구에게서 떼어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로 뭐 어쩌라고요? 뭐 이런다고 남자친구와 제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결혼 예정 다 되어 있고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소중한 아이도 생겼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 두 사람 놔둬요. 아, 아이 축하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나도 경훈 씨 아이 가졌는데. 자, 여기 같은 산모다 보니 한눈에 보면 아시겠네요. 이 사진이 뭔지. 여자는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자의 말처럼 임신 초기의 아기 집이 보였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하던 저에게 여자는 쐐기를 박듯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과 다정한 모습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을 해왔죠. 모든 사실 알고도 경훈 씨와 결혼 생활할 수 있겠어요? 평생 오늘 일이 생각날 텐데. 난 쉽게 떨어져 나갈 생각 없어요. 두 사람 결혼한다고 해도 끈질기게 붙어 있을 거라고요. 난 처음부터 당신이 있다는 걸 알고 경훈 씨를 만나서 이런 일들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상처받기 전에 경훈 씨랑 파혼하고 헤어져줘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곧바로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흥분한 상태로 제가 오늘 겪게 된 사실을 물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해줄 것 같던 남자친구의 입에서 모든 걸 시인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너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 사실이기는 하지만 나 그 여자 사랑하진 않아. 냉정하게 끊지 못한 것도 내 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런 거였어. 내가 그 여자 설득해서 지금 이 상황 해결해 볼게. 그리고 내가 예슬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남자친구의 대답과 동시에 저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부모님께서 병실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복부가 찢어질 듯한 충격이 왔죠. 부모님께서는 아파하는 저를 보고 말없이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모님의 이상한 모습에 그제서야 뱃속 아이가 무사한 건지 물어보게 됐죠. 그리고 제가 유산을 하게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오신 부모님께서도 모든 사실을 아시게 됐고, 그날 당장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잃게 된 슬픔의 모든 원인이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와는 파혼을 하게 됐고 그동안 해왔던 결혼 준비는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몸은 빠르게 회복되어 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벌어진 상처 그대로였습니다. 10년간 만나오고 결혼까지 예정했던 남자친구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은 마를 날 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소중한 내 아이를 그리워하는 날이 지나갔죠.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일을 사죄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여자에게 속았다는 헛소리를 하며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아이까지 잃게 만든 남자친구의 뻔뻔한 모습에 참을 수 없는 화가 났던 저는 할 수 있는 욕을 다 해가며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했죠. 어떤 식으로 용서를 빌더라도 이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게 됐어요.
이후 다시 회사를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봤지만 너무 큰 일을 겪었던 탓에 좀처럼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제가 걱정된다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셨죠. 저도 치료를 받고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대로 퇴사를 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이전의 일들을 잊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기를 잃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어 가슴 한켠에 고이 간직해뒀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휴식을 가지는 동안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저는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작은 독립 서점을 운영하며 사람들 각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가게의 외관을 보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은 많았지만 구매까지 이어지는 손님은 몇 없어 단골들과 가깝게 어울리며 마음속에 마저 남은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서점을 찾는 단골 손님들 대부분이 책을 읽고 난 뒤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라 책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일상이나 고민거리도 공유를 했는데 유독 한 단골 손님만 말없이 가게를 찾아 책만 사고 가시고는 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성격이 다르니 저도 이를 배려해서 다른 질문 없이 그 남자 손님께서 조용히 책을 고를 수 있게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서점을 들린 남자 손님께서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었던 저는 손님께 다가갔는데 남자 손님은 제가 바로 옆으로 다가갈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제가 작게 헛기침을 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죠. 그리곤 저에게 이전까지 말하지 않던 책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의 남자 손님이 걱정됐어요. 아마 얼마 전까지 저에게도 매일 보였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 초점을 잃은 채 멍한 시간을 보낸 적 많았기 때문에 그 손님 역시 무슨 일인지 몰라도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도움이 될까 싶어 이야기를 하고 책을 빌려주게 됐어요. 그날 그 일을 계기로 서점을 찾는 남자 손님과는 종종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다른 단골 손님들처럼 일상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 남자분의 이름은 준영 씨였어요. 준영 씨는 서점 가까이에 있는 건물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걱정 하나 없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준영 씨였지만 고르는 책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거나 가족 간 문제 해결을 찾는 책을 찾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고르는 취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준영 씨를 보며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 싶었죠. 책으로 하게 되는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던 저는 걱정스러운 준영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해 줬어요. 준영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면 직접 찾아봤고 우리 서점에 들어오지 않는 책들도 추천해 줬죠. 제가 신경을 써준 모습에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지 준영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저에게 조금씩 말해줬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주제 책을 고르셨네요? 이전까지 문제되셨던 게 해결되셨나봐요. 아니요. 그냥 분위기 전환하면 나을까 싶어서요. 매일 마주치는 고민인데 해결될 리가 없죠. 네? 제가 가진 고민 아내거든요. 이혼 소송하려는데 쉽지가 않네요. 변호사인 놈이 소송 가지고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좀 우습죠? 부부 둘만 있으면 진작에 해결됐을 일인데 중간에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이혼 소송이라니 의외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부부 사이의 일이니 더 물어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준영 씨가 먼저 저에게 자신의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가 말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슬 씨한테 고민 좀 털어놔도 될까요? 대꾸 안 해줘도 되고 할 일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냥 어딘가에는 말을 해야 하는데 가정사기도 하고 또 변호사라는 놈이 이런 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우습게 보일까봐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서요. 사실 저도 평범한 사람인데 직업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서 이런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책에서 위안 얻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슬 씨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들어주기만 하라는 준영 씨의 부탁이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 당연히 승낙을 했죠.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 준영 씨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준영 씨는 자신과 살고 있는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무척이나 잘해주던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난 뒤로 한순간에 변했다고 했죠.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던 사치는 더는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아내의 처가 식구들의 생계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죠. 연애 때는 도시락까지 손수 챙겨주던 아내가 결혼 후 매번 배달 음식과 냉동 요리로 모든 걸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초 이혼을 생각했지만 혼전 임신으로 생긴 아이 때문에 그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참다 못해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아이를 인질 삼아 이혼을 못한다며 버티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거라고 했죠. 결국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와 잘 지내보려 했지만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한들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더는 안 될 것 같아 아내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최대한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아이 문제로 인해 많이 복잡하다고 했어요. 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을 하고도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준영 씨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준영 씨가 서점에 올 때면 한 번이라도 더 좋은 말을 해줬고 신경을 써주게 됐죠. 그러다 보니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리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준영 씨가 힘을 잃지 않게 위로를 해주며 힘을 내라 응원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인질 삼아 이혼을 거부한 탓인지 준영 씨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았고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하는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싶었고 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견뎌냈던 이야기를 준영 씨에게 해주게 됐죠. 준영 씨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 말이었지만 결국 제가 울음을 터뜨리며 끝나게 됐지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서로의 치부를 알게 됐던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준영 씨에게 향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서로를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아직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가 준영 씨에게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저는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예비 신랑이 했었던 외도로 인해 파혼을 하고 아이까지 잃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이미 아내에게 마음이 떠난 준영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전 남자친구의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아직은 유부남인 남자에게 마음을 품고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준영 씨에게 하는 행동과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 조심히 쓰며 준영 씨에게 향하는 마음을 접으려고 했어요. 조심했던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준영 씨 역시 저만큼이나 자신의 행동을 조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준영 씨 또한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조심하려고 또 마음을 끊어내 보려고 했죠. 그러다 실수를 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서점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